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K방산의 소식을 영어로 만들어서 외국에 소개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는 K방산에 투자라는 이제 K방산 입문서, 그다음에 방위사업 안내서를 출판해서 이제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동유럽과 주변 국가 및 중동에서도 K2 전차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사실 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방위사업청장님이 세미나 축사를 해야 되는데 차장님이 이제 대독을 해주셨어요. 왜 그래 되는지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이 급히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사우디와 이라크, 중동을 현재 방문 중이셔서 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의 SNS에 근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 군인들과 이제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하는 사진도 올리시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녹화 시점 기준에서는 사실 예측이지만 K2 전차의 중동 수출에 대한 논의, 그게 굉장히 현실화돼 가는 것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원래 이라크, 사우디 중에서 특히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전차 전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다가, 원래는 M1A1 에이브람스 전차를 미국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것들이 대량으로 있는데, 이 에이브람스 전차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보다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기름값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 무게의 기름값이 뭐가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K2 전차와 비교되는 에이브람스 전차는 연비가 나쁘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짧고 유지보수 비용이 어렵다,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엔진 차이 때문인데, K2 전차는 우리 SUV나 자동차에 쓰이는 디젤 엔진 요거를 사용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는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은 쉽게 말해서 제트 엔진이에요. 제트 엔진이다 보니까 크기는 작은데 연비가 굉장히 나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한국의 K2 전차 구매에 대해서 이라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좀 고려 중인 거나 이런 소식들이 좀 간접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차 같은 경우에 이라크는 전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란 이라크 전쟁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사실 잘 없겠지만 1980년대에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7년 넘게 전쟁을 했는데, 이란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영국에서 넘어온 치프틴 전차, 이거는 좀 중형 전차라 해서 성능이 좀 우수했는데,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구소련제 전차를 사용해서 전차전을 했을 때 좀 이게 밀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는 동안에 또다시 주변국한테 그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이라크와 이란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다가 여기 종교 문제도 좀 복잡하게 얹어 있고, 이라크와 이란의 교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라크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차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럴 때 최선의 솔루션은 한국이다. 왜? 지금 중동 국제정서가 복잡한 상황에서 빠르게 납기를 할 수 있는 데다가 사막 지역에서의 그 기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K2 전차, 에이브람스 전차, 그리고 독일은 레오파르트 2 전차까지 사실은 인증을 다 받았어요. 실전에서 투입된 것도 있고. 근데 같은 게 다 인증을 받았으면 공급이 빠르고, 거기다가 가격 경쟁력과 생산이 빠른 K2 전차가 이라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예측이지만 이제 녹화가 끝나고 올라갈 쯤에는 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당장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라크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출 전망이 밝고, 그 관련된 분들도 한국에 방문하시고 이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가 추진하는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 MGCS와 달리 한국은 빠른 납품과 라이선스 생산으로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유럽 방산 시장의 질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이 MGCS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KNDS라 해서 이제 거대 방산업체들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전차도 같이 만들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 전차 개념이 굉장히 선진적이고 미래적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전차는 세대 구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의 모든 전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로 하는데, 우리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3.5세대, 그래서 4세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4세대에 근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MGCS는 진정한 4세대 전차의 목표로 굉장히 많은 개발비와 연구, 그 다음에 하이테크 기술들 많이 투입해서 만들 거예요. 그 개발의 핵심에는 약간 스타크래프트 유닛같이 전차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그렇게 되냐면 라인 오브 사이트, 그러니까 가시권 내 장거리 공격을 하기 위한 차량, 그 다음에 그 가시권 내, 그러니까 근접 전투를 하기 위한 차량, 요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팀을 짜서 다닌다, 요렇게 컨셉인데, 요게 개념도 사실 기존의 전차, 그러니까 한 대의 전차가 모든 임무를 담당하는 거랑 좀 맞지도 않고,
정도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목표를 많이 하고, 거기다가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일감은 나누는데 자기가 얼마나 지분을 나누는지에 따라서 이게 완성되고 수출할 때 돈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돼서 싸우는 게 때문에 좀 지연이 돼요. 이 와중에도 이제 MGCS와 별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별개의 그 레오파르드 개량형, 4세대 개량형 이런 것들 여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지금 전차에 대한 미래 국방 R&D가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산되어 가지고 여러 개 만드는데 옛날에는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하나는 이 시장에서 막 먹히는 제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첨단 무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 그 다음에 개발 인프라 역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 같이 공동 개발하다가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그 와중에 다른 제3의 회사가 자기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게 한 곳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이 미래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다가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납기가 되고 있고 개량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K2 전차 레오파드 2 추, 그러니까 3.5세대 전차 경쟁에서는 한국이 앞으로도 미국 그 독일 대비해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MGCS가 나오면 K2 전차가 구형이 되는 건 맞아요. 이 전차는 사실 좀 많이 발전적인 개념의 선진 전차이기 때문에 MGCS와 K2 전차 사실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K3 차기 전차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현대로템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열심히 연구 중이라서 몇 년 내에 이게 시제차가 나올 거예요. MGCS와 K3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올인원 패키지냐 아니면 군사형 패키지냐 요 차이입니다. MGCS는 전차가 요즘 날아가지고 이제 그 전차포로 이제 쏘고 전차랑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보병도 지원해야 되고 원거리 공격도 해야 되고 대공 사격도 해야 되고 드론도 막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배분하기 위해서 전차의 역할을 두 대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K3의 경우에는 한 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차의 기본적인 전술, 전차는 이제 4대가 소대 한 대가 되는데, 소대장이나 아닌 차 4대 중에서 한 대 갖고 이제 파괴되면 나머지 3대가 그걸 분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공전차라든가 아니면 근접전차 이렇게 역할이 분리되면, 걔가 하나 분리되면 전차의 전체적인 전차 소대의 전체적인 전투력이 아예 없어지거나 아예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분산을 하는가 집중을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복잡한 개념이지만, 쉽게 말해서 젓가락과 도시락을 한 통에 넣느냐 한 통에 넣느냐 요건데, 젓가락과 도시락을 다른 통에 넣으면 이제 도시락은 잃어버려도 젓가락이 살아있거나 젓가락이 살아있는데 도시락이 잃어버리면 그게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그게 MGCS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K3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조금 개발 쪽이 난이도가 있고 크기가 K2보다 약간 커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요거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 중이고, 요런 식의 방산 프로젝트가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독일은, 프랑스, 유럽은 아직은 좀 너무 목표는 높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개발이 지연된 게 많아요. 그래서 유럽 방산 시장의 질서를 우리가 뭐 완전히 들어본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더라도 그 유럽의 한계와 문제점을 우리가 잘 파고들어가지고 우리가 K2 전차 이외의 새로운 아이템,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방산업체들은 외국과의 협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종 영향이 강하거든요. 이 MGCS 외에도 다른 회사들은 또 K2 전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나 현대로템이나 협력 개발, 공동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랑 협력을 하면 유럽 방산 시장의 질서는 정말 한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레오파드 절반의 가격으로 인도 시기도 절반 이상 빠른데, 이 밖에도 폴란드가 K2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레오파르2는 사실 검증이 잘 된 전차고, 레오파르2는 아직 유튜브에서 제가 K2 전차가 훨씬 좋다고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같이 이제 밀리터리 유튜브 한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폴란드에선 사실 K2 전차 싫어하시는 분들 유튜브로 하면서, 야, 폴란드는 K2 전차 사면 안 돼, 레오파르2를 사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방산 비리가 있어 하면서 막 공격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다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레오파드2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2000대 이상이 생산되고 사용하는 국가가 15개국 이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용자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오래됐고 검증이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장갑이 약하다고 하는 이제 잘못된 선입견이 유럽에 퍼져 있는데, 요거는 레오파드2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설계자들이 머리를 보고 머리를 또 써가지고, 요렇게 포탑을 만들거나 차체를 만들면 저한테 이제 방어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K2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적의 공격에 가장 잘 견딜 수 있을 것이고 가볍게 만들면서도 방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를 한 전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사실 레오파르드 2가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레오파르드 2는 최신형이 A8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1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8번째 버전이 공식적으로 있고, 이 외에도 파생형, 그러니까 개량이나 개조 기타가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 살 때 우리가 커스텀으로 부품을 붙이거나 뭐 범퍼를 고쳐야거나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커스텀 부품에 대해서 수요가 제일 많은 것도 사실 레오파르드 2입니다. 요것 때문에 레오파르드 2가 사실 아직도 인지도 면에서는 좀 앞서 나가고, 가격이 비싼데도 그래 주문이 오긴 있어요. 다만 아무리 주문이 많이 인기가 있어도 이제 생산한 물량이 적으면 살 수가 없다. 노르웨이, 독일 등 선주문이 밀려 있는데, 이 선주문이 이제 7년에서 8년 정도 밀려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이탈리아가 원래는 자체적으로 전차를 만들었다가 차세대 전차는 돈이 없어서 수입하기로 결정해서 레오파르드 2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납기가 한 8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그걸 참지 못하고 계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대안이 무엇인가, 같은 독일의 라인메탈에서 만든 KF-51이라는 전차가 레오파르드 2보다 납기를 빨리 해주겠다고 이탈리아한테 이제 좀 약간 꼬셔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레오파르드 2 고객을 뺏었는데, 얘들도 사실 반쯤 거짓말한 거예요. 왜냐면 레오파르드 2와 KF-51은 차체가 같은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캐파가 약간 중복이 돼가지고 생산 라인이 새로 깔리기 전에는 레오파르드 2와 경쟁이 어려운데, 이런 것 때문에 KF-51이나 이런 레오파르드 2 독일산 전차랑 우리 KF-21이 가격, 그 다음에 인도 시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위가 있을 수 있고,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달에 12대 정도 생산하고, 그래서 생산 캐파가 레오파르드 2보다 조금 더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FMF라는 제도,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에 드는 동맹국한테 공짜로 전차를 줘요. 이집트가 여기에 대해서 좀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이 많이 됐거든요. 다만 미국은 이게 정치적으로 무기 판매에 관련있기 때문에 대만 중심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어서 신규 고객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만에 가가지고 방산 전시회 갔을 때 이 에이브람스 신형 전차를 이제 방산 전시회 제일 중요한 위치에 딱 얹어놓고 했는데, 에이브람스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좋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K2 전차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유지 보수 비용이 너무 비싸고 너무 무겁습니다. 이 전차가 못 지나다니는 다리가 굉장히 많아요. 다리가 많고 강이 많은 지역, 이런 데서는 사실 운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거 단점에서 K2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본적으로 납기뿐만 아니라 가성비 문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필요하고 소수정예로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때 전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네오파르드 100대를 살 때 K2를 300대를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벨기에라든가 유럽의 작은 나라들은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탱크가 한 몇십 대밖에 안 되니까 가격 경쟁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레오파르드 2가 수출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폴란드와 K2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폴란드와 한국의 산업혁명이 굉장히 폴란드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폴란드가 국산 전차를 만들려고 원래는 했어요.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름이 별명이 고릴라라고 왔거든요. 그런 국산 탱크를 만들려다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래서 나름 옛날,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는 소련의 동맹국에서 무기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고 기술력이 떨어지고 밀리니까 이게 좀 기분이 좀 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폴란드가 자체적인 방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파트너를 고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이게 협업을 했고, 폴란드와 K2PL이라고 하는 폴란드는 K2 전차 현지 생산하면서 이 기술을 올리게 되면 한국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팀이 돼가지고 유럽 시장으로 공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폴란드가 K2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2 전차는 혹한 환경부터 무더운 환경까지 어디든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한과 혹서를 동시에 극복하는 전차가 흔하지 않은 건가요? 이것은 사실 국뽕을 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경쟁자들 같은 경우에는 레오파르드 2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에서부터 노르웨이에서부터 카타르까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브람스 전차 유럽 지방에서 배치되어 있고 이라크전에서 쓰였죠. 그래서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라면 혹한부터 혹서까지, 그러니까 영하 20도부터 40도 이상까지 견뎌야 되는 게
전차의 사실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죠.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무기들 우수하다. 러시아 무기 방산 잘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탱크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 그러니까 혹한 환경만 많이 신경을 써서 중동이라든가 더운 지방에 러시아 탱크가 수출됐을 때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혹한과 혹서를 잘 견디는 전차가 기본 원래는 이제 사실 상식 같은 거였는데, 러시아는 싼 만큼 이렇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 고객들이 웬만하면 이제 다 견딜 수 있겠지, 이런 불신, 이렇게 생각하다가 러시아 탱크를 겪은 고객들은 불신이 생긴 거예요. 요것 때문에 혹한과 혹서를 극복한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서방 측에서 K2 전차보다 혹한과 혹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전차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K2 전차의 혹한과 혹서기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서방 측 전차 표준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나토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나토 규격 뭐시기 이렇게 하고 적방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기를 만들 때 서방 국가, 유럽 국가 및 미국의 동맹 국가들은 일종의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서 K2 전차와 K2 전차의 경쟁자라 할 수 있는 미국, 유럽은 같은 기준을 쓰기 때문에 다 혹한과 혹서기를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다만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중요했냐면, K2 전차 이제 K1 전차, 이게 운전해보신 분, 그 K1 전차 운전병이나 아니면 승무원으로 군생활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게 약간 더워요. 우리가 이제 그때 추위는 좀 잘 견뎠는데, 이제 K1 전차 때까지만 해도 이제 냉방, 그 다음 사막 지역 운용까지는 잘 생각을 못했다가, K2 전차에서 우리가 최초로 환경시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이 환경시험은 무엇이냐면, 혹한부터 혹서기까지 테스트하는 시설을 거쳐서 이게 잘 작동되는지 검증을 하는 최초의 한국산 전차가 K2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2 전차만이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을 다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러지 못한 전차들이 약간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 전장 규칙까지 바꿨다고 하는데요. K2의 핵심 기술 중 해외 전장에서 특히 주목받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저도 이제 운영하신 분들한테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을 때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동식 사격 능력이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동간 사격 능력은 사실 전차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막 움직이면서 포 쏘는 거 해보셨으니까 그걸 좀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전차가 이동하면서 포를 쏘는 거는 그냥 포탄을 낭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포를 안정화, 그러니까 자이로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짐벌처럼 막 흔들려도 이게 진동을 줄여주고 이런 안정기라는 장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체라는 이런 기술력이 들어가면서 점점 움직이면서 표적을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가, 요게 중요해졌는데, 한국은 사실 이걸 자주 쓰지 못하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평원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랑 만약에 대규모 전차전을 했을 때 이 K2 전차가 기동을 하면서 이동간 사격을 하는 게 생존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레오파르트 2 전차, 그 다음에 에이브람스 전차, 폴란드가 운용 중인 다른 전차들도 이 이동식 사격은 됩니다. 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 서스펜션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현가장치라고 부르는데, 이제 자동차의 서스펜션을 에이브람스 전차나 아니면 레오파르트 2 전차는 토션바라고 금속을 강성을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하는데, 우리는 유기압식, 유압을 사용해가지고 이 충격을 흡수해서 훨씬 더 충격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충격 흡수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동식 사격을 할 때 명중률도 더 좋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기능 중에서 저는 괜찮다고,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피하 식별 장비 IFF라는 장비가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전차의 그 K2 전차 포 위에다가 피하 식별 질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차 포탑 주변에 답변기가 있는데, 포를 조준해서 이제 공격을 하려 치면 얘가 적인지 아군 탱크인지 물어보고 대답하는 걸 자동으로 해주는, 그래서 내가 공격하는 애가 혹시 우리 편은 같은 편을 공격할 수 있는 하는 것인지 요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비인데, 이게 왜 필요하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중요한 기능입니다. 왜냐? 1차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 사막을 폭풍 작전이라 해가지고 막 미국제 탱크들이 이라크군의 탱크를 다 파괴하고 막, 그래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했다는데, 피하 식별을 잘못해서 같은 편 탱크들을 사격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차가 기동을 하다 보면 이제 앞에 나가는 전차도 있고 뒤에 있는 전차도 있고 막 맞붙여가지고 섞여 있으면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물론 적전차랑 아군 전차랑 생긴 게 다르지만, 이게 사실 전차 조준경으로 보거나 3km, 5km 밖에서 보면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군 피해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전적인 장비로 해서 우리 아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비가 피하 식별 장비, 그리고 ATR이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공 자주포에 들어간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전차에도 들어가는데, 쉽게 말해서 낙원이 됩니다. 낙원이 된다는 것은 뭐냐? 저걸 이렇게 조준해 가지고 이게 저기다가 찍으면 저기 움직여도 이 조준선이 유지되면서 자동으로 추적하기 때문에 명중률이 높아진다. 요 같은 경우에는 최신형 경쟁 전차들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극히 대부분의 전차, 그러니까 레오파르드 2라든가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업그레이드 된 버전 수십 기에서 수백 기 정도만 이 기능이 적용되고, 수천 대나 되는 구형 레오파르드 2나 에이브람스 이 기능이 없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K2 전차가 이제 아주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능, 요것은 소프트 킬이라고 한다. 소프트 킬을 반대말 하드 킬인데, 그래서 적이 공격으로 왔을 때 적 요격탄을 발사해 가지고 파괴하는 것을 하드 킬이라고 K2에 폴란드 수출형 전차에 장착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K2 GF,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군이 운용 중인 전차, 그 다음에 한국 육군이 운용 중인 전차는 소프트 킬 기능인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저기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막 미사일이 날아오거나 아니면 레이저로 전차를 조준하면 그게 자동으로 K2 전차의 그 지휘관한테 알려지고 자동 대응이 됩니다. 저기 오는 방향이나 미사일 쏘는 방향으로 연막탄이 발사되면 그 대전차 미사일이 그 표적을 탐지하지 못하고 딴 데로 가거나, 전차포를 조준해도 이게 정확하게 조준이 안 돼요. 요 성능이나 기능이 굉장히 그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방 측, 그러니까 에이브람스 전차라든가 레오파르드 전차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요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전차 장갑이나 두께는 레오파르드나 에이브람스가 더 두꺼울 수 있지만 사실상 생존성, 그러니까 실제 전투에서 얼마나 잘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가, 요 능력은 K2 전차가 세계 최고인 게 확실합니다. 초음 속에 만족하지 않고 비행 중에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요? 초음속 미사일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음속이 일단 아닌 미사일들,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마 0.9라는 속도로 표현합니다. 마는 소리의 속도고, 마 0.9면 대충 1100km 시속,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 2에서 2.5, 3 정도 되는 것을 초음속이라고 합니다. 이 초음속 대함미사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제트 엔진에서 이제 개량된 램제트라는 걸 쓰기 때문에 고도는 낮은 고도, 그러니까 그 제트 엔진이 쓰는 미사일은 고도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 고도를 낮추는데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그래서 기존의 천룡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빠르다. 그리고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탄도미사일이 이제 발사돼가지고 낙하하면서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대신에 방향을 전환하거나 궤도를 변경할 수 없어서 발사되면 사실 어디에 떨어질지 알아요. 그럼 피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한 게 극초음속 글라이더라고 있어요. 탄도미사일이 발사해서 올라가서 속도가 낼 때쯤에 미사일이 분리가 되고, 엄청 빠른 속도, 마 5에서 6 되는 속도에서 글라이더처럼 활공을 하면서 궤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요 같은 경우는 글라이더, 그러니까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 같은 경우에는 속도 자체는 글라이더랑 비슷한데 추진 기관을 사용해가지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아요. 더 이제 극초음속 글라이더가 최대 한 2, 3도 꺾어지는 것에 비해서 이제 10도 이상 꺾어질 수 있고, 더 빠르게 가고, 그 다음에 궤도 변경 기능도 훨씬 더 발달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왜?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에는 현재 인류가 만든 미사일 중에서 제일 빠르고 치명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요구 미사일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기술로 방어 불가라는 표현이 붙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미 대응 기술 개발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무기가 방어 불가일 수 있을까요? 현 시점에서 방어 불가라는 표현은 맞는데, 국방기술은 항상 방어기술과 공격기술을 같이 발달합니다. 계속 발전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이 강해지니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골든돔이라는 개념을 내놨어요. 이 골든돔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방어 기술을 전문화된 이제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제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전 세계 위성을 감시하는데 이게 위성이 한두 기가 아니라 몇백 기에서 몇천 기가 되는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에서 발사된 모든 미사일들을 다 하나하나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주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제 땅에서 올라오면 아무래도 이제 중력 때문에 에너지가 점점 깎여지는데 위에서 내려오면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그래서 우주에서 요격 미사일 사용해서 이 에너지가 많고 요격에 대해서 더 난이도가 높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게 골든돔인데 문제는 이거 없어요. 그래 나올 때 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자기가 임기 끝날 때까지 완성된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절대 완성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든 나라가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거의 전 세계를 적어도 위성, 뭐 스타링크보다는 작겠지만 그래도 몇백 기 이상의 위성을 우주에다 다 깔아놓아가지고 어디서 발사하는지 파악한 다음에 이 트래킹하는 능력 이런 게 없으면 극초음속 미사일, 특히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방어 불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방어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도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미사일들을 또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는 매우 소수일 것이고 또 이제 10년이 지나면 또 다른 발전된 공격용 미사일들이 나오겠죠. 하이코어가 KF-21에 장착될 경우 단순히 전투기의 화력이 커지는 수준을 넘어 한국 공군의 작전 개념 자체가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사실 개발자분이랑 좀 이야기는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이코어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제가 어디서도 말을 안 했는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면 제일 큰 문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경쟁할 수 있는 초음속 대한미사일 아니면 극초음속 탄도탄 이런 것들이 비슷한 유기수합 무기체계보다 아무래도 엔진이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격도 너무 비싸지고 그 다음에 탄두, 그러니까 폭발물의 위력이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기존의 유도탄과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우리가 핵무기가 없잖아요. 하이코어가 핵무기를 장착하게 되면 이게 전략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코어랑 유사한 ASMP-A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핵탄두를 탑재해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에 탑재해서 핵전력, 전략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으니까 이게 요격이 불가능한 건 좋은데 탄두 위력이 약하고 많이 생산하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이코어를 개발하지 말자거나 이제 앞으로 안 나올 것은 아닌데 하이코어랑 함께 약간 더 싸면서 성능이 좋은 걸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제가 앞서 말한 것 중에 공대지 탄두탄 이런 것 같은 경우에 KF-21에 의해서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폭격했을 때 F-15 전투기에다가 이스라엘이 개발한 공중발사 탄도탄을 사용했고 러시아 공군도 우크라이나 공수발했을 때 이제 킨잔이라고 하는 공중발사 탄도탄을 쓰는데 이게 엔진을 가지거나 이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초음속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로우급, 그러니까 저가형과 고급, 하이코어를 이게 섞어서 써야지 이제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공습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전 세계 어디도 없을 것이고 요때 화력이 커진 수준을 넘어가지고 작전 개념 전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코어 혼자만으로는 작전 개념, 한국 공군의 작전 개념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른 우리가 같이 만들고 있는 이 고속 초음속 무기 체계들과 결합이 되거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이게 바뀔 것이다. 혹은 우리가 핵보유를 시작하게 되면 하이코어가 유력한 핵무기 투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기술은 미래전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데 이번 공개로 한국이 미래전의 룰 메이커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극초음속 무기 기술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가 맞고 이것이 우리가 방산 수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이코어 기술은 미국이 20년 전에 만든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나라 아무것도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방산 전문가, 국방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20년 뒤쳐졌다는 거는 엄청난 칭찬이나 발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봐요. 그런데 미래전 게임 체인저로 될 수 있는 거, 한국의 생산 능력, 그 다음에 캐파랑 결합이 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20년 전 기술이 하이코라고 했지만 그럼 미국이 20년 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생산했냐? 아니거든요. 기술이 있었는데 이 양산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이런 하이코랑 비슷한 거를 생산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방 측, 그 다음에 자유세계 무기고로서 미국이 극초음속 무기 같은 걸 생산하겠지만 한국의 생산량이 이게 보조가 돼야지 진짜 미국과 한국이 동맹으로서 적국에 대해서 상대할 수 있는 이 충분한 수량이 나올 것이고 이 관점에서 한국이 미래전의 룰 메이커까지는 아니고 원래는 룰 팔로워였다가 이제
가치도를 만드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 지금의 국방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또 정확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산 능력, 그 다음에 가성비 요거를 계속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안, 그러니까 좀 개념을 바꾸거나 이래서 가격을 줄일 수 있는 유도무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돼야 되고, 요것이 잘 되려면 AI 기술 적용을 해가지고 가격은 저렴한데 저기 요격하기 어려운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AI를 사용해서 탄두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제조업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같은 탄도 폭약을 쓰더라도 어떻게 배치를 하거나 배열하는지 따라서 파괴력이 달라지고 이런 데 대한 연구도 많거든요. 이런 기술에 대한 투자랑 이제 보완이 들어가면 한국이 미래전의 룰메이커로 들어서고 정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기술을 확보하면서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기존 강국들과 전략적 긴장 혹은 경쟁 구도가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요것도 약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핵무기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하이코어 미사일을 우리가 갖추었다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F1 드라이버가 아반떼를 모는 상황입니다. 하이코어가 핵무기를 장착을 해야지 F1 자동차에 F1 드라이버가 탑승을 해가지고 운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핵이 없으면 우리 기존 미국, 중국, 러시아, 미국들이 전략적 긴장이나 경쟁 구도가 새롭게 형성될 것이냐? 사실 말하면 핵무기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과 같이 잘 지낼 수 있어요. 잘 지낸다는 거 의미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핵무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가진 게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핵무기를 가졌을 때 그 주변국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는 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핵무기를 아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죠. 하이코어에 핵탄두를 장착하게 되면 전략적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요 핵무기 유사시에 우리가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고, 핵탄두만 확보되면 이 하이코라든가 여러 무기체계 이런 데다 장착할 수 있는 이 핵 잠재력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대한민국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핵 잠재력을 키우는 것과 핵무기를 실제로 개발한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생기는 손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도 솔직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무기에 대해서 당장 지금 개발하고 뭐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린다 해도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으나, 상황과 시대, 그 다음에 환경이 달라가면 우리가 즉각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방산기술이 아주 뛰어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줄 세우기 민족이죠. 우리 뒷보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아직 이겨내야 되는 경쟁자가 많아요.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을 이겨내서 우리가 방산 4대 강국으로 됐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만족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방산 4대 강국에 진입하는 것이 단순히 방산 수출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산 수출 4대 강국이 되도록 여러 가지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